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은 아니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박용진, 김두관 두 의원을 연달아 만났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낮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인사와 정책 등 모든 현안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강조했고, 박 의원도 이 후보 중심으로 힘을 합쳐 팀플레이로 승리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민주당 원팀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김두관 의원 사무실도 직접 방문해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의원 역시 20대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대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와 당 경선 상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출범할 선대위 구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시회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미래산업을 책임질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려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어제 관악구 시장을 찾아간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 도중 한 발언인데요. 식당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식당 문을 여닫는 허가를 총량 관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봤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국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연금 면허라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잠시 고민했을 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약화하는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고, 홍준표 의원은 영업 자유를 막는 구시대적 관권 행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비난했고,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이 후보의 헛소리 총량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는 네 사람 모두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서로를 향해서는 가시돋친 설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현역 의원들을 연달아 영입하면서 새 규합에 나선 걸 문제 삼았습니다. 흘러간 정치인들을 모아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도 며칠 안 남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윤 전 총장도 당연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정치 경력을 가진 홍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맞받아치고 자신은 인신공격을 자제해왔으며 경선 후에도 홍 의원과 원팀으로 뭉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이 시대 최고 개혁은 정권 교체고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서민복지 대전환이라고 이름 붙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간병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치매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고 잠시 후 방송에도 출연해 집권 비전과 정책 철학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대선 주자 간 경쟁에 더해서 여야 지도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주자 간 대결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고공전 또한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 공약은 여러 가지 준비할 사안이 많은 장기적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의 현실성을 문제 삼는 야권 집중 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의 대선 관련 요청 사항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비판하면서 재차 이 후보의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틀 전인 오는 3일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광주를 방문하는 건데요. 최근 전두환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대신해 호남 민심 이탈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실제 호남 동행까지 선언하면서 공을 들였던 호남 민심 달래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차피 민심은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 당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대선은 무조건 집니다. 네, 계속해서 홍준표 캠프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윤석열 캠프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권성동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이 국회 중계석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계석에서 이제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이제 대세는 예. 다 홍준표 후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셨습니다. 자, 의원님 생각은 예. 어떻습니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뭐 원래 선거를 하면은 항상 뭐 자기 진영이 다 이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예.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예. 우리 당이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 포함해서 사전 4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질이 멸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정권 교체에 희망을 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결국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불러냈거든요. 예. 그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민주당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소신과 원칙을 예. 국민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후보는 윤석열 후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뭐 홍준표 후보나 여타 후보들이 뭘 했는지 국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예. 후보의 지지세는 견고하고 국민들이 한 번 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캠프 측 입장 듣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최근에 보면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세론 이렇게 불렸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동향,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식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예.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민심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예.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유지하는 민심, 정권 교체를 싫어하는 정권 교체를 싫어하는 민심의 상당 부분이 홍준표 후보 지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심이 홍준표 지지세의 한 3분의 1 가량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 2차 경선 때도 이 당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심이 홍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홍 후보의 지지세가 조금 높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압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홍준표 캠프 쪽이죠. 이현주 위원장은 오늘쯤 당심도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윤석열 캠프에서는 당심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심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 홍준표 후보는 단 한 번도 문재인 후보를 공격 안 했어요. 오늘 빼고. 문재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을 얻어서 여론조사에서 조금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 우리 당의 당협 중에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당심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명락 대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홍 대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중진들의 이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홍준표 의원의 견제가 아주 강했죠. 골목대장 노릇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후보의 그런 발언이 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동료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거든요. 어떻게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걸 갖고 자기를 지지하면 괜찮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뭐 골목대장이니 뭐 파리떼니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는 거 보면서 저분의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태 정치 줄 세우기 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많이 해봤던 일이거든요. 결국은 저런 비판 자체가 홍 후보의 자기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떻게 캠프 쪽에서는 박빙 승부로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윤 후보가 여유롭게 이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홍준표 후보와 달리 예선 승리가 아닙니다. 본선 승리고 정권 교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압도적인 승리로 정통성 있는 야당 후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재명의 맞수로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이 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혁신, 예. 정권 교체를 이룰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민주당이 홍준표 후보를 공격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예,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제일 걱정스럽고 윤석열이 되면은 정권 유지가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예.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룰 인물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이 반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더 세게 공격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인사 어느 누구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예. 홍준표 후보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민주당이 짜놓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프레임에 예. 편승해서 또 같이 합세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태도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예. 정치 입문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어제 합류를 했죠. 혹시 또 다른 의원이 예. 더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타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합류하는 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 이 경선 막바지에 윤석열 후보 손을 들어주느냐 했더니 핵심 당원들을 다 모아놓고 토의를 한 결과 예. 이번에는 홍보다는 윤으로 가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소위 말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예. 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윤에 대해서 윤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오리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예. 지금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 전 총장의 그 개사과 논란 이후에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윤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거나 전화 통화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 그런다면 아마 기꺼이 앞장서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사과는 정말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정말 잘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토론에 보니까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 가능성이 나왔고요. 지금 조금 전에 홍준표 캠프에서는 다 부인했고요. 반대로 혹시 원희룡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의도적이게 서로 공작적인 차원에서 이런 연대는 고려한 바가 전혀 없고요. 예. 아마 원희룡 후보도 끝까지 가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캠프 주변에서 유승민 후보와의 이 그런 연대설 또는 단일화설을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 유승민 후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단일화한다 그런다면은 정치인문 4개월의 윤석열 대 정치 경력 합산 46년에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돼서 정말 국민의 눈에는 야합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유승민 후보의 캐릭터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리 홍준표 후보가 구애를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약 장례를 치른다면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물었더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이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답변을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건 아닐까요? 물론 뭐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예. 본인의 입장을 밝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TV 토론에 보면은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전 총장 의외로 빨리 적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또 정책 준비가 좀 설익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TV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후보들은 토론 2번만 하면은 윤석열은 집에 간다. 예.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예. 토론이 거듭될수록 윤석열 후보의 습득력이 뛰어나서 토론에 예.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정책이 설익인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낼 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예. 설익었다라는 평가는 경쟁 후보들이 우리 정책을 폄하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이지. 예.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이 굉장히 탄탄하고 견고하고 촘촘하다. 그리고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된다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예. 토론도 잘하고 저번 때 국감장에서도 보였습니다만 여러 질문에 대응을 잘하잖아요. 글쎄 이재명 예.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 것이 좀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책임 회피, 내로남불, 또 덮어씌우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예. 그걸 과연 토론을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문 경력이 4개월밖에 안 되고 순수하고 아주 순진합니다. 그래서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또 국민들에게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말은 조금 이재명 후보보다 좀 느리고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 진심에 대해서는 더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0대와)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가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후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살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만 추가 접종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얀센 접종자, 돌봄 종사자나 경찰, 군인 같은 우선 접종 직업군까지 추가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원칙적으로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되도록 8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돌파 감염 비율이 높고 접종자 대부분이 활동량이 많은 청년층과 장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 뒤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기본으로 되도록 1, 2차와 같은 종류의 백신이 권고됩니다. 특히 백신이 두 종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1, 2차에 교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은 2차 때 사용한 mRNA 백신과 같은 것을 쓰도록 권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자는 추가 접종 때 화이자를 맞아야 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도 추가 접종은 mRNA 백신이 원칙이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얀센으로 맞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 용량은 모더나 백신만 기본 접종 때보다 절반으로 줄고요. 나머지 백신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세 이상 4,398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7배,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 사망할 위험은 9.4배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 완료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안정성 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이상 반응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숨지는 등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머리를 깎는 삭발투쟁에도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피해자는 애국자 아닙니까? 엊그제 인천 청라에서 25세 젊은 딸이 백신을 맞고 4일 만에 신경주로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했고 붙잡은 손을 놓아야 하는 부모의 절규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부는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의 백신 이상 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헌재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8개월 만에 선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 탄핵 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전치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낸 건데요.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이미 퇴직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했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었죠. 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후 김 대법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유한기 씨는 앞서 황무선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 파일 속 대화 상대방인데요.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화천대유 세력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최근 황무성 전 사장의 사표 제출을 압박한 혐의로 고발도 된 인물이라 관련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5년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현재는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앞서 한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황무성 정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이 불거진 데다 금품 수수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추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의 진상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압 때문에 사퇴했다고 폭로한 황무전 전 사장도 오늘 입장을 냈죠. 네, 황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밝혔고 이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향해 사장직에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자신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자신이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안다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했죠. 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이곳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불려 나온 건데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른바 700억 약정 의혹에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성남시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오늘 검찰청에 들어가며 곽상도 의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뇌물 의혹은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0대가 붙잡혔습니다. 나흘 동안 시도 경계를 넘나들며 도망 다녔고 결국 경남 함양에서 검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2시 반쯤 경남 함양군 용평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62살 김모 씨가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에 주소를 둔 김 씨는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도주했습니다. 전날 새벽, 그러니까 2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는데요. 김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전남 보성 별고역에서 경남 진주행표를 사고 기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진주역에 내리지 않고 경남 진주 반성역에 내린 뒤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성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진주 시내로 들어간 뒤 버스를 타고 함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며 시도 경계를 넘나든 겁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씨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2번이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가 35범에 청소년 성보호법까지 위반해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도주 당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사를 받으러 왔지만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며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김 씨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자율 해당 로봇 청소기 분야에서 매출 판매량 1위를 했고요. 내가 좀 괴롭게 받았는데. 아, 네. 하나 못 잡아. 술 하나 못 잡아. 정확히 사실인데요. 집에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공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다이나믹사의 스파민이라는 로봇은 회사입니다. 네, 이 로봇은 100% 저희 기술. 주로 이제 망가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날 겁니다. 광주도 저는 가급적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 달걀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좀 이런 모습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뭐 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정권 창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당원들이 그거 모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경쟁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 지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본격 행보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추미애 전 장관 만나서 명예선대위원장 돼주겠다고 했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 만나서 또 박용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대위 출범이 아마 다음 달 2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목표로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차곡차곡 이렇게 상층부는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실무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인데 그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예. 선대위를 이제 꿈꾸면 항상 용광로 선대위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 각 그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더라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 통합되고 그 결과물로 단단한 강철이 나타났듯이 그런 훌륭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용광로 선대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의 과제는 저는 이제 그 통합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지속성,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다른 캠프에서 뛰던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 팔을 다 엎어버리면은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것이 아마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느냐가 이재명 그 선대위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통합도 중요한 과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용광로에 과연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들어갈까 관심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일단 이재명 후보를 보는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 내부의 불안한 시선들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낙연 캠프 측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보는 앙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앙금,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예. 겁니다. 또 하나는 친문 인사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직 지지를 그럼 유보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정권 교체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문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요. 예. 민주당 4기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문 지지층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용광로 선대위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네. 상층부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상황실장 이런 분들을 누구를 하느냐. 또 가장 핵심은 대선 전략을 짜는 전략본부장을 누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과연 자기 물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캠프 사람들로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인선했는지를 보면 과연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나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은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체주의적 발상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것을 총량제로 해서 국가가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때 고민했던 문제고 지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언급을 왜 했을까요? 일단 만약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생긴다. 이것이 도입이 된다라면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음식점 수를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생기죠. 진입 장벽이 생기면은 경쟁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은 음식점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프리미엄이라든가 권리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는 솔깃할 수도 있을 그런 대목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고 예.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불만들이 누적이 돼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항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심하게 이들의 예. 여론 동향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통 이렇게 예.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파력도 높고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여론 동향이 정치 여론의 풍향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예. 올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여론 동향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예. 그리고 또 여당보다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안을 놓은 것은 자영업자들의 쏠깃한 그런 당근을 내놓고 예. 그리고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오늘 와서는 또 한 발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지는 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대응한 걸 보면은 주로 시장 경제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갖춰지는 정책들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좀 노림수가 있겠습니까? 주 4일제를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르다,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예. 또 주 52시간 근무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간인들인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치고 빠지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부터 반려견 사과 논란까지 있었죠.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먼저 리얼미터 조사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가상 사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거의 초접전입니다. 네. 0.2%포인트 차이로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주 전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격차가 거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 선출된 이후에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경선이 격화되고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어제 나온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 조사는 ARS 여론조사입니다. ARS 예. 여론조사는 정치의 관여가 높은 고관여층들이 응답하는 여론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기계음이 한 10분간 계속돼도 계속 그거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의견은 결집될 대로 결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홍준표, 예.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5.0%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양자 가상 대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리얼미터의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붙여놔도 한 40% 정도 네.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앞서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결과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초에 나온 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섰다.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너무 다르네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고 여론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질문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대로 보고 전국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 표본을 할 때도 무선 전화가 90%, 유선 전화를 10%를 합산해서 합니다.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이 조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경쟁력을 또 본 조사도 나왔거든요. 예,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전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우위가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38.2%, 윤석열 후보 33.1%로 나타나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55.6%, 홍준표 후보 34.5%,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아닙니까?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또 확인되는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좀 보여주시죠. 네, 전국 지표조사는 ARS가 아니라 전화면접원이 합니다. 전화면접원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가상전화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준 건데 일단 4명의 가상 대결을 상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28%, 7%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이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가상 대결에 윤석열 대신에 여기에 홍준표 후보를 대입시켜 넣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29%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역시 전화면접원이 조사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면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데 이게 50대 50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5일 발표가 나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당원, 이제 당심에 대한 투표는 1일부터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우세하다.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것이 이 분석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홍준표 후보가 기대하는 대로 민심이 당심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홍준표 후보의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는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라면은 젊은 층 그리고 여권 성향입니다. 당심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심을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두 자리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이 아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주 그래서- 경제특별자치도를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래 하지 말고 제가 주도권 토론.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아,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그걸 야단치시더니 해보겠어요.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 체포 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라고 발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치닫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설전, 이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막바지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로서는 뭐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정책 경쟁을 내세우면은 잘 안 먹히거든요. 네. 오히려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아픈데 찔러야지 자기가 오르니까 이렇게 막바지가 될수록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하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똑같은 비판을 재탕삼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TV 토론 2차례 남았습니다. 네. 이 2차례 남은 토론에서라도 왜 상대방이 되면 안 되느냐라기보다는 왜 내가 돼야 되느냐, 내가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비전을 설명하는데 좀 주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너무 토론이 많다 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녹취에서 보긴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된 걸 두고 좀 대여 공동전선을 좀 만들려고 힘을 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머쓱해지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질문한 상대가 홍준표, 원희룡 예. 두 후보죠.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구도가 3명이 검사, 1명이 경제학자인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홍준표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그를 제기를 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동질감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했지만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토론을 통해서 왜 자신이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네.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초심을 강조를 했죠. 자기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상식, 공정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오늘 다시 강조를 하고 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써달라, 정치 개혁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초심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대표와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전이 더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오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제가 홍 후보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뭐 파리 때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이 파리 때 이야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전 후보의 예. 캠프에 예. 파리 때가 많이 끼었다. 결국 파리 때가 끼었다는 것은 개인 이권,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네.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를 보면은 친이, 친박, 그리고 친홍, 친황,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출신 인사들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일부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모인 것들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눈에는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2,500억 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데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도 영업과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숲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임야입니다. 산 입구인데다 고속도로 예정지와도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은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스타 A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A씨 측에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제 옆부서 직원이 아버님 지인이어서 아버님이 그 직원한테 듣고 지 명의로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가 같습니까? 그게 회장이나 이름을 대는 그 알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땅을 샀다고 저한테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3,000명에 달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수사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종문 이틀째인 오늘도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오늘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 여사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사님 전두환 씨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나갔는데 5.18 희생자들께 사과하는 거 없으신가요? 전재혁 씨, 이순자 씨.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가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했죠. 과거 모진 고문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한 것을 놓고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은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남선 씨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빈소 찾고 또 조문하고 오셨는데 유족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지금까지 41년이 지났지만은 예. 광주 학살을 자행한 예. 그 소위 신군부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진상에 대해서 솔직히 발포 명령을 했다. 예.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예. 근데 당시에 자신들이 잘못 판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부상당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빈다. 네. 이런 사죄의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아들인 노재현 씨를 광주에 보내서 아버님의 뜻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만나서 노재현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사죄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직접 예. 사죄를 표명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노재현 씨가 아버님이 지금 병상에서 이 필담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만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건강이 좋아진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한 앞으로 5.18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협조해서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조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진정한 사과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조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게 노재현 변호사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혹시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모습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사진은 노재현 씨가 당시 5.18 묘역을 참배하고 예. 당시 전두환 노태우가 지휘하던 군 병력과 최후의 전투를 치렀던 저를 찾아와서 예. 노태우 씨가 정말 광주 시민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피하고 사죄한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은 그 5.18 기념 배지입니다. 네. 저걸 달아주면서 이제 아버지 대에는 그런 학살이 있었고 광주 시민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은 이제 당신도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의미에서 저 배지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5.18 단체들은 사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5.18 유족회 부상자의 구속 부상자의 5.18 기념재단까지 지금 모두 성명을 내고 있어요. 이 국가장이 과연 이 국가장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네,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5.18과 관련해서 예. 4,500여 명의 회원들이 유족회 부상자의 구속 부상자에 존재합니다. 네. 이분들은 당연히 41년 전을 또 올리고 예.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대우도 예우도 받지 못하고 41년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5.18 관련자 중에 자살한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생활고로. 예.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자꾸 필요할 때마다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예. 5.18을 이용해서 정파들적으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5.18 부상자들이 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학살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는데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가장을 여러 단체들과 5.18 기념재단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5.18 유혈 진압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도 이 신군부 탄압에 시달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본인도 아닌 가족이 이 5.18 묘지 참배한 것으로 과연 용서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한 주장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도 정말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들 신군부 세력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도로 전두환을 비롯한 저게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과 화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가족이나 또 부상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염원이 뭡니까? 남북한 간의 통일이죠. 그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지역, 계층, 정파 간에 제대로 된 화합이 이루어져서 이쪽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하나가 됐을 때 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밝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해가 진상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돌아가신 유족들이나 부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5.18이. 즉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뭐 완벽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뭐 빈소를 조문하시면서 그 화해 제스처가 정치권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그분들의 마음에도 닿기를 좀 바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전두환 씨에게 또 바라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어떤 좀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까? 전두환 씨는 소위 그 신군부 세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지금도 병마에 시달리게 만든 원흉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노태우 씨 조문을 가게 됐던 것은 그들도 광주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가 아직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40년이 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단 한 명의 신군부 가해자들이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고 강조하셨는데요. 반드시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으셨던 박남선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침해 소탕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오징어 게임 패러디에 참여할 정도로 세계는 우리 제작진이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오징어 게임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는 각국 기업과 가게들은 오징어 게임 등의 체험을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반전을 모색 중입니다. So until this Squid Game news goes viral, suddenly our sales is go up lah, 100% go up, and not only the local order, we also get the international order as well. 14억 명의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진 않지만 불법 유통을 통해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짝퉁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지구촌 1등 공장국이라는 별칭답게 관련 상품들, 즉 굿즈들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저작권 침해입니다.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달 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처럼 분장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이 국내에서 제작 생산됐다고 선전합니다. 거짓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것입니다. 원산지를 속여 제품 1000여 점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탕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속 집중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자체 드라마로 상영해서 대박을 터뜨린 넷플릭스의 올 3분기 신규 가입자는 438만 명.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중국 등 각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인기몰이 중인 여자 배구,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극한 직업입니다. 대포알 같은 스파이크에 맞기도 하고 온몸을 던져 공을 살려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상대의 벽에 막혀 떨어진 공을 황민경이 발로 살려냅니다. 숨막히는 랠리 끝에 현대건설은 귀한 한 점을 얻었습니다. 득점 1위를 달리는 야스민의 강력한 서브. 그러나 동료 이다연의 뒤통수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팀킬이 됐어요. 지금 이다연 선수가 자신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는 야스민을 향해서 아랫입술 한번 꽉 깨물었거든요. 아픔을 참고 애써 미소 짓는 이다연. 야스민도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이마의 순환입니다. 야스민의 공격을 이마로 막다시피 한 한수지. 랠리 끝에 양효진의 블로킹에 막혀 떨어진 공이 또다시 이마를 강타합니다. 도쿄올림픽 투혼으로 감동을 안겼던 여자 배구는 리그 개막 이후 평균 1%가 넘는 시청률로 프로야구를 꺾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랠리와 몸을 던질 만큼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어느새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여자 배구의 비결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개인 통산 400홈런 기록을 세운 프로야구 SSG 최정 선수에게 순금 60돈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SSG 구단주인 정 부회장은 어제 인천 랜더스필드를 찾아서 최정의 타격 모습과 이름이 새겨진 1,500만 원 상당의 순금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SSG는 정 부회장이 순위 싸움 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최정의 400홈런을 축하하기 위해서 구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아마 최강팀을 가리는 대한축구협회 FA컵에서 K리그 2부팀 전남이 대여 울산을 2대1로 꺾고 2007년 우승 이후 14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A컵까지 3관왕을 노리던 울산은 챔스리그 4강에서 포항을 진 데 이어서 FA컵까지 탈락하며 더블도 좌절됐습니다. 전남의 결승 상대는 강원을 1대0으로 꺾은 대구FC로 홈과 원정을 오가며 두 차례 격돌해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작업용 로봇이 농촌 지역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하고 일손도 부족한 농촌에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가 있는 축사 안으로 커다란 상자 모양의 기계가 들어섭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로봇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소의 먹이통에 사료를 부어줍니다. 먹이통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먹이를 주고 먹이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감도 전자저울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설정한 양만큼의 사료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 설정 양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우 200여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는 약 2,400kg. 이 많은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로봇이 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는 4, 5일에 1시간씩 원료만 투입해주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젖을 짜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젖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면 로봇팔이 나와 젖을 짜는 건 물론
세척과 소독까지 척척 해냅니다.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로봇이 깔집을 축사바닥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역시 무인 자동 방식이라 힘도 덜 들고 무엇보다 농장주가 먼지를 마시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많은 축산농가가 고령화로 가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장치들은 가축 관리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작업용 로봇이 농가 일손을 대신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희망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화 10여 개통을 새로 개발해서 선보였습니다. 신품종 국산 국화는 1년 내내 밝은 노란색 꽃이 피는 품종과 연한 분홍색 혹꽃을 피우는 품종, 줄기 하나에서 진노란 꽃 여러 송이가 자라는 품종 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에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손가락 조 품종인 핑거 1호에서 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최근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에서 핑거 1호 추출물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분화는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광주 등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주말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